먼저 왜 우리가 과학을 알아야 되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이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게 알려져 있다, 그게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 또 우리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마땅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강의에서도 또 나왔었지만은 오히려 이 세상 만물이나 이 생명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그 주장이 지금 많은 학생들과 대중들에게 오히려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마치 과학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없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과학을 알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인지, 이 도킨스라는 과학자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학을 올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학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일찍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그거를 성도들에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 중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이제 어거스틴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몰라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찍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 20세기 말에 이 우주론에서 나타난 중요한 그런 변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도킨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허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현대 과학에 기반을 세웠던 훌륭한 과학자들은, 예를 들면은 케플러나 보일이나 우리가 잘 아는 뉴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을 알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제 뉴턴의 유명한 중력의 법칙이 설명되어 있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글인데요. 여기서 이제 뉴턴은 자기의 과학적 연구가 분명히 어떤 강력한 지성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분이 이거를 주권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몇 세기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은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현대에 와서는 과학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을까?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변화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뉴턴 이후에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 일부 과학자들이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 없이 자연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은 19세기 초에 라플라스라는 그런 프랑스의 수학자는 이 태양이라든가 이 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유명한 성운 가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다 이게 설명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 후에 찰스 라이엘이라는 영국의 지질학자는 이 지구의 어떤 이런 아주 특징적인 그런 산맥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자연 속에서 자연적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자연주의적이고 또 유물론적인 그런 설명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텐데, 어려운 단어도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주의 유물론, 이거는 자연, 물질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다.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이 자연이나 물질로서 다 설명이 되면은 그게 자연주의고 유물론적 사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19세기 이런 그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구태여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도 이게 다 자연이 설명이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제 그 다윈이 아까도 강의에서 많이 말씀이 나오셨지만 이 생명체 세계도 결국은 다 자연적인 과정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런 그 사상들이 이제 과학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존의 뉴턴이나 유명한 그 과학자들이 가졌던 그 유실론적 사상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20세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으로만 필요한 그런 존재이지 과학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존재로서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중대한 변화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점점 과학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20세기 후반에 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과학에 있어서의 중대한 발견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새로운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는 빅뱅,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그 빅뱅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빅뱅이라고 했을 때 혹시 이 빅뱅을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빅뱅은 이제 이 빅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중요한 그 과학적 이론으로서 이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 은하를 사진을 찍은 건데 엄청나게 별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찍어 보면요, 정말로 별이 많습니다. 뭐 수천억 개의 별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하만 하더라도. 근데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러한 은하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한 1000억 개가 있대요. 이런 은하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1000억 개 정도의 은하가. 근데 우리의 은하만 하더라도 그 속에 별이 막 수천억 개 이렇게 있다라는 엄청난 그런 그 우주에 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거를 별로 생각할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어찌됐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고 정말 거대한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도 빛을 타고 여행을 하더라도 200만 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은하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이거를 사실 알아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우주가 어떻게 이런 광활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을까? 이거를 과학자들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세기 한 1920년, 30년경에 이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약간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리고 그 중요한 발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빅뱅 이론은 우주가 처음에는 제로인 상태, 무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공간과 그 다음에 물질이 생겨갖고 그게 점점 팽창해서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이론이 이제 빅뱅 이론이거든요. 근데 왜 과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생각해내게 됐을까 하는 거를 이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모든 시작은 파이프 담배를 아주 좋아했던 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그런 과학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이 요즘 시대에 살면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담배를 피는 게 요즘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에드윈 허블은 파이프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1930년대, 20년대, 30년대에 걸쳐서 이 미국의 에드윈 허블이라는 유명한 그 천문학자가 그 당시에 최고 성능의 망원경을 가지고 아주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별들에서 오는 빛을 그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별빛을 관찰하면서 뭔가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뭐였냐면은 이제 별빛을 이렇게 프리즘 같은 거를 통과시켜 갖고선 빛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빛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다양한 파동을 가진 그런 전자기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 해도 어떤 거는 굉장히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X선 같은 것도 빛의 일종이거든요. 똑같이 광속으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뭐 적외선이나 라디오파 이런 거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긴 파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멀리서 오는 별빛을 이렇게 분석해서 프리즘 같은 걸로 어떤 파장을 가진 빛이 오는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매우 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띠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그 띠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진 빛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일까라고 조사를 하면서 그 띠를 이렇게 잘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지상에서도 예를 들면은 수소 기체 같은 게 막 탈 때 거기서 나오는 빛을 분석해 보면 그게 저런 똑같은 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이 생각할 때 이거는 바로 저 별에서도 수소 기체가 막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별에서 그 수소가 막 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별까지 직접 가서 거기 수소가 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빛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수소를 태울 때 나오는 그 빛의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소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은 지문과 같다라는 거죠. 물질의 지문. 우리 지문이 한 사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그니처라고 한다면은 물질들은 그 빛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은 이제 그런 지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이게 수소하고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적색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 수소 우리가 태울 때 나오는 물질하고 똑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이 돼서 나타났다라는 거를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사실로 발견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허블이 내린 결론은 이거는 저 별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게 빛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소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강의를 하면서 막 뒤로 막 가면서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목소리에 그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앞으로 가면서 그 소리를 내게 되면은 훨씬 더 센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차 소리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아요. 기차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면서 이렇게 경적을 울리게 되면은 그게 은은하게 들리는, 반대로 내 쪽으로 오면서 기차의 경적을 듣게 되면 굉장히 그 센 소리가 나는 그러한 현상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블은 그 관찰 결과로부터, 그러니까 적색 이동이 된다라는 그 관찰 결과로부터 별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때부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과학자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돼요. 즉 점점 이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 과학자들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갖고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가 그렇게 팽창한다라는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허블의 초청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그거를 관찰한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우주가 어떤 시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그 당시에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이론을 발표해 갖고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재미있게도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우주가 팽창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론적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스티븐 호킹에 의해서 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스티븐 호킹과 라저 펜로자라는 그 과학자가 증명한 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우주의 어떤 과거 역사 속에 매우 특이한 상태가 존재했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특이점 정리라 그러는데, 이 특이한 상태라는 거는 거의 부피가 제로인 상태이고 엄청나게 높은 그런 그 온도와 압력을 가진 매우 특이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발표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그 반드시 우주의 그 상태 속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빅뱅 이론의 그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 빅뱅 이론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관측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허블의 그 먼 별로부터 오는 별빛 스펙트럼이 점점 그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적색편이라는 그러한 그 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1930년대, 40년대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과학자들이 만약에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만약에 돌려갖고 점점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주는, 예를 들면 100년 전의 우주는 지금보다 많이 작았을 거 아니에요. 또 100년을 또 뒤돌아가면 더 작았을 거고, 그러면 시간을 점점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점점 우주의 그 모습은 점점 축소가 돼 갖고 결국은 나중에는 거의 제로와 같은 상태로부터 우주의 모습이 시작이 됐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면 초기 우주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됐고, 거기서 이제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빅뱅 이론의 어떤 가장 초기의 어떤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러시아 출신의 미국 과학자였던 조지 가모프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양반은 어떤 이제 가설을 내세웠냐면, 이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우주 초기에 우주는 거의 제로인 볼륨이었다라는 것이죠. 제로인 볼륨 상태에서 이것들이 처음에 아주 뜨거운 그런 기본 입자들만 존재하는, 기본 입자들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전자라든가 뭐 양성자라든가 이런 입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로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팽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온도가 처음에는 엄청 뜨겁다가도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아주 뜨거운 난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난로 속은 엄청 뜨겁잖아요, 온도가. 근데 만약에 그 난로가 이렇게 넓은 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막는 모든 문 같은 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방의 온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모프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목사님, 이게 포인터 조정하려면 이걸로 하는 거 맞죠? 피아노 보이시죠? 예. 요거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공간이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뜨겁다가도요, 공간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우주가 좁은 공간에 이렇게 엄청난 뜨거운 온도로 있다가 이게 갑자기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기본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양성자라든가 전자라든가 중성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합쳐져 갖고 원자, 이 물질을 형성하는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온도 영역을 통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가모프의 이론은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의 수소라든가 헬륨 같은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가모프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가모프라는 사람이 원래 원자 핵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이 핵물리라는 게 결국은 양성자라든가 중성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갖고 이제 이런 그 이론을 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과학 이론이라는 거는 그게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또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든가 또는 예측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모프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였었냐면은, 그 가모프의 학생이었던 랄프 알퍼라는 사람하고 공동 연구를 하던 로버트 허만이라는 과학자가 1948년에 우주가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빅뱅이 나온 겁니다. 처음에 공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빅뱅의 개념인데, 이때 엄청난 그 빛이라든가 이런 그 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던 그런 그 빛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우주가 굉장히 팽창해 갖고 커졌기 때문에 그게 아주 희미해지기는 했지만은 지금 우주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예측이라는 것이거든요. 1948년에.
근데 이 알파와 허만의 그 당시 발표에 의하면은 그 복사는 어느 정도 낮은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가 됐냐면은 영하 268도씨, 절대 온도 5도라 그랬는데 그걸 이제 섭씨 온도로 바꾸게 되면은 영하 268도의 온도에 해당하는 그런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영하 268도에서 나오는 어떤 그 빛이라든가 열을 탐지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포와 허만의 예측을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묻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거의 20년 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미국의 AT&T라고 전신 전화국의 그 전신이었던 벨 회사의 연구소에서 일하던 이 두 사람의 과학자였었는데요. 이 두 분이 사실은 뭐 통신 연구를 하다가 정체불명의 어떤 잡음이 잡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망원경에서. 망원경이 정말 올드 스타일 망원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당시로서는 라디오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고성능의 그런 안테나였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사용해 갖고 이제 통신 연구를 하는데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희미한 잡음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잡음이 뭘까? 처음에는 별별 생각을 다 했다 그럽니다. 이게 조금 재밌는 그런 건데 망원경이 워낙 커갖고 거기에 비둘기들이 집을 져갖고 자꾸 비둘기들이 이제 연구하는 걸 방해하니까 어쩌면 이 잡음이 비둘기에서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비둘기들을 막 열심히 잡고 그 다음에 비둘기들 똥을 굉장히 열심히 치웠다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비둘기 똥 치워갖고 노벨상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들일 텐데요. 정말로 이렇게 망원경에 올라가서 열심히 똥도 치우고 그래서 잡음을 제거해 보려고 혹시 이게 비둘기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해갖고 근데 그래도 잡음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정말 운 좋게도 그 옆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과학자들의 그 도움을 받아갖고 이것이 빅뱅 때 나온 그런 엄청난 빛이 지금은 아주 희미한 그런 상태로 약해진 그런 잔재물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978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건 가장 우주 배경 복사의 일부분에 해당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뱅 때 엄청난 빛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빛의 패턴이 변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뜨거운 난로 안에서 나오는 빛의 패턴하고 그 난로 바깥에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빛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공간이 팽창하면 빛의 이 패턴도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 초기에 나왔던 엄청난 그런 빛들도 우주가 크게 팽창하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데 근데 조금 아까 펜지아스하고 윌슨이 발견했던 건 이 지구에서 관측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지구로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흡수가 일어납니다. 대기권에 의해 갖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일부만 발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대기 바깥에서 좀 온전한 그런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1989년에 나사하고 협력해서 코비라는 위성을 띄우게 되는데 이 코비 위성이 이제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아까 윌슨하고 펜지아스가 발견한 건 이 곡선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아주 일부분만 발견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흡수가 됐기 때문에 대기권에 의해 갖고, 이 코비가 이제 전체를 이걸 다 한 건데, 이 전체를 찍은 거의 중요성은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과학자들이 그때 이것이 진짜 우주 배경 복사라면 우리가 어떤 완벽한 물체, 이상적인 물체에서 나오는 그런 복사 패턴하고 그것이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패턴을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이거는 어떤 별에서 이렇게 나온 빛이 아니고, 이거는 틀림없이 우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온 복사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코비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그런 두 명의 과학자도 2006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노벨상에 그 천문학 노벨상은 없거든요. 물리학 노벨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 배경 복사로서 두 번의 노벨상이 수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물리학이라는 게 천문학 말고도 수없이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거 중에서도 똑같은 발견을 가지고 두 번의 노벨상이 수여가 됐다라는 건 이게 그만큼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 발견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면서 빅뱅이라는 게 진짜 과거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점점 더 확신하게 됐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빅뱅 이론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열거된 대로. 그래서 그 빅뱅 이론을 아주 잘 설명한 리뷰 페이퍼가 1995년에 사이언스에 실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조셉 실크라는 과학자가 빅뱅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빅뱅이라는 거를 어떤 분은 빅뱅 이후에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까지 막 얘기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적어도 우주가 과거의 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당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빅뱅 그 발견이 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철학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코비가 발견한 게 1992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 많은 뉴스페이퍼가 이 코비의 발견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도가 있고 나서 역사학자들이 이 빅뱅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그 발표가 있은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그 기고된 그런 그 역사학자 프레드릭 버남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도 계속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과학과 종교는 마치 반대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심어줬거든요. 근데 이 빅뱅이 발견되면서 이거는 정말 이 과거에 이 우주가 시작했다라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의 과학이 주장해왔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반전을
기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빅뱅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말들을 통해 갖고 제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코비 프로젝트를 그 주도했던 조지 스무트라는 과학자는 이런 말을 이제 그의 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과 그 창조에 아주 그 유사성이 있는 거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나아가서 그 최초의 빅뱅 그 우주 배경 복사 발견자였던 펜지아스는 아주 중요한 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 발견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글쎄, 이 펜지아스라는 분이 기독교인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자기가 지금 발견한 것이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실과 너무나 잘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는가는 별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조사를 해보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는 그런 귀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한 10번 이상 이런 게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어쩌면은 이것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그런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펜지아스가 이 구절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의 발견과 빅뱅의 발견과 성경과는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빅뱅 사건의 발견은 하나님의 창조를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증거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를 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증거로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